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 장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학교에서도 국어 시간에는 늘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작가님이자 늘 마음에 담아두는 책의 글귀가 있는데요.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네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처음 이 글귀를 딱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르게 바로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린 시절이라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글귀 같았거든요. 특히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인연을 맺지 못하고 떠나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글귀가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워하지만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한다니 정말 딱 저희 부모님 이야기 같았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러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분이에요. 아마 제가 10살쯤이었을 거예요. 동생을 낳은 후로 계속 건강이 좋지 못했던 어머니는 늘 집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고는 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저와 아버지가 함께 돌봤는데요. 5살 차이인 동생은 아직 어려서 어머니를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밤새워 일을 하고 돌아와도 늘 어머니의 아침을 차려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말려주시기까지 했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픈 어머니까지 있던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과 함께해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이 깊었던 탓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산소 앞에서 울며 곁을 떠나지 않으셔서 3일 넘게 집에 오지 않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눈에 띄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보였는데요. 누가 봐도 말랐다고 할 정도로 살이 쑥 빠지고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운 채 낯빛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일까 아버지는 아예 거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죠. 결국 아들의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네가 살아야지. 애들은 어쩌냐. 간 사람은 보내주고 산 사람들은 또 살아야지. 애들이 아직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혹시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아휴, 그런 소리 말아라. 나약한 소리 말고 정신 똑바로 붙들어. 애들한텐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약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나 봐요. 그 후로 저랑 동생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중국집을 하고 있고 작은 가게라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활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정도였죠. 한마디로 할아버지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저희를 맡게 되신 거예요. 학교는 무상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물에 급식비 등등 돈 들어갈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다 애가 둘이나 생기니 아무리 비용이 적게 발생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생활에 부담이 느껴지기는 하셨을 거예요. 늦은 나이에 갑자기 애 둘을, 그것도 하나는 어린 유치원생이니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돌봐줄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맡길 만한 친척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내 손주들이니까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셨지만 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것 같아 눈치가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지 저는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보육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보다는 괜히 우리 때문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먼저 들 정도였죠.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맡아준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장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내가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챙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항상 동생 알림장을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물까지 가방에 잘 넣어줬어요. 학교 가는 길, 초등학생인 제가 동생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다들 저를 신기해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촌이나 이모, 고모도 아닌 초등학생인 누나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러 동생 손을 잡고 오다니 신기할 만도 하죠. 너무 일찍 철이 들려고 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늘 외롭기도 했어요. 기댈 곳이 없다 보니 기대는 법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를 하는 법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날에 제가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철없는 순수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외로운 아이로 자랐던 저는 분명 할아버지가 있었지만 늘 집안의 가장이 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니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 동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저뿐이라는 것을 무심결에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동생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조금 더 편해지기는 했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 밥 걱정도 덜 할 수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자랐다고 숙제도 준비물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또 누나와 할아버지를 생각해 동생도 일찍 철이 들어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하겠다고 노력해주는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제 공부를 먼저 챙길 수 있었어요. 동생은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 무료 공부방에서 숙제를 하고 오고는 했어요.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시험만 보고 바로 집으로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먹으라며 볶음밥을 만들어 두셔서 동생보다 일찍 마친 제가 먼저 가게에 들러서 음식을 챙겨서 집으로 갔어요. 간단하게 먼저 점심을 먹고 이따가 동생이랑 같이 저녁으로 먹어야겠다 하면서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언제 집에 왔는지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일어났거든요. 누나, 불이야, 불. 누나.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동생이 저를 막 흔들어 깨우고 있더라고요. 불이라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동생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니 거실에 올려져 있던 영수증과 고지서 같은 게 막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 안에 소화기도 없고 어떻게 불을 꺼야 할지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너무 놀라 저도 우왕좌왕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데리고 밖을 나왔는데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괜찮니? 불, 불, 불이, 집에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제가 손을 가리킨 방향을 보더니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불이 심하게 붙은 건 아니더구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가 조금 타기는 했는데 그래도 벽에 옮겨 붙거나 다른 곳까지 번지지는 않았어. 급하게 끄느라 옆에 있던 화분의 흙을 좀 파냈는데 식물이 막 쓰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 그냥 조금 파낸 거라 다시 정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상 있으면 내가 나중에 화원에 가져가서 볼게. 너희들은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아휴, 많이 놀랐겠구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안 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동생만 데리고 뛰어나왔어요. 다행히 저도 동생도 빨리 나와서 다친 곳은 없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아버지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 가게에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친 곳이 없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 만약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해. 네, 담배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 동생도 담배 같은 건 손에 대본 적도 없어요. 너 혹시 담배 피웠어? 아니야. 나 그런 나쁜 짓 안 해, 누나. 그러면 누가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꽁초를 던진 것 같구나.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고 불을 끄고 나니 한쪽에서 반 정도 타버린 담배꽁초가 나왔거든. 아무래도 집이 길가에 있는 반지하다 보니 누가 바닥에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가 창문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 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창문으로 담배꽁초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때는 제가 바로 발견해서 싱크대에 가져가서 물을 틀어서 꺼버렸어요. 종종 반지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는 하거든. 아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서 바닥에 함부로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면 안 되는데. 에휴, 그거 참. 저 앞에 꽁초 담는 통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닥에 버리는지. 아무튼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라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누가 그랬는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이건 내 명함인데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렴. 명함을 받으니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서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하더니 경찰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하자마자 엄청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주신 것을 떠올리며 이 역시 평소 남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찰이라서 그랬구나 싶기도 했죠. 우연히 길에서 도움을 청한 분이 경찰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저씨는 바로 가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이 난 곳 주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변에 혹시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도 둘러봐주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떠나셨죠. 왠지 경찰 아저씨가 불을 꺼주고 도움을 주고 가시니 마음이 더 놓였어요. 동생도 그랬는지 아까의 당황하고 놀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얼굴이더라고요. 아저씨가 경찰관이라고 이야기해주니 눈을 반짝이면서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면서 오히려 좋아했어요. 혹시나 할아버지가 걱정을 하실까 저희는 우선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가뜩이나 애들만 집에 두고 다니시느라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마음을 쓰실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집안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고 화분도 말끔히 치웠어요. 그렇게 집에 불이 났던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이다. 집에 있었구나.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저희를 도와주었던 경찰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근처 CCTV를 찾아봤는데 바로 이웃집에서 사는 분이 나와서 잠깐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벌인 거였어. 다행히 어디서 나왔는지 잘 보여서 그 집에 찾아가 조심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단다. 그런 피해가 갈 줄 전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건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집에 소화기가 없더라. 아직 동생이 어려서 소화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던져서 쓸 수 있는 거거든. 동생한테도 혹시 또 불이 나면 이걸 던지라고 알려줘. 그리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또 이건 주변에서 많이 봤던 소화기일 텐데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필요할 때 쓰고. 그 소화기 사용법은 혹시 아니?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달라고 건물 문 앞에 안내 문구 만들어서 붙여뒀어. 사람들이 잘 보고 지켜주면 좋을 텐데. 우선 이 정도가 내가 준비한 건데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니? 그리고 이건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내가 간식 좀 사왔어. 지난번에 명함 준 거 잘 가지고 있지?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고, 알겠지? 아저씨는 지난번 불이 날 뻔한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잔뜩 챙겨오셨더라고요. 심지어 건물 앞쪽에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커다랗게 프린트해서 코팅까지 한 다음 붙여두셨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가시게 하기에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침 수업 끝나고 돌아온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국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고 혹시 아저씨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 당연히 드려야 한다면서 손주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넙죽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잠깐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괜찮다고, 당연히 할 일이라고, 손주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서로를 잘 챙기면서 빠져나왔다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저희도 앉으라고 하시면서 아저씨랑 맛있는 탕수육까지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이 났던 날 아저씨가 비번이라 우연히 동네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저희와 마주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명함에 있는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 먼 곳이라 왜 거기 계셨지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소화기를 챙겨주기 위해서 걸음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어요. 아저씨는 틈틈이 할아버지와 저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동안 의지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세상에서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빨리 철들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에게는 편하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도와준 믿음직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뭔가 제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학교에서나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점, 고민되는 것들을 전부 아저씨에게 털어놓고는 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고민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기 바빴는데 아저씨에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특히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해서 국어 선생님이 되면 어떨지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또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하루빨리 일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동생도 아직 성인이 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동안 할아버지 혼자 저희를 부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라도 먼저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게
어쩌면 제 환경에 맞지 않는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부모님 없이 하나같이 형편도 어려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고 싶은 일, 장래 희망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나는 감히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단다. 그리고 고아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천대도 많이 받았지.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고아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절대 자기 딸은 못 주겠다며 반대를 했단다. 든든한 부모님이 없다는 게, 가진 것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참 많이 울었지.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어. 오히려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을수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하고 탄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경찰이었지. 부모 없는 애들은 불량배나 되겠지. 가난한 사람들은 쭉 저렇게 살겠지. 이런 편견들을 시원하게 이겨내고 싶었거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선입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뒤늦게 돈을 벌어서 경찰대를 갔는데 지금까지 그때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다만 나에게 후회가 있다면 이런 결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뿐이야. 내가 이렇게 단단하고 훌륭한 계획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그랬다면 그 부모님도 날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뭐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노총각 아저씨로 늙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까 너도 환경 같은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보니 원하는 게 있다면 길은 어떻게든 열리게 되어 있거든. 노력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단다. 특히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한 번뿐인 특별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아저씨의 말을 듣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아저씨처럼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록금이니 뭐니 다른 일들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우선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지 나중에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도 나누지 못했던 제 마음속 고민들을 아저씨는 늘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내가 첫사랑이랑만 잘 됐어도 너만한 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농담을 늘 하던 아저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없어서인지 저를 딸처럼 잘 챙겨줬어요. 제 동생도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잘 돌봐주셨죠. 아저씨를 만난 후로 저희 가족의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어요. 생일이나 명절 등 얼굴을 보지 못할 때에도 작은 선물 같은 걸 보내주셨고, 특히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는 도서 상품권이나 문제집, 읽어두면 좋은 책 등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아저씨는 더 먼 지방으로 발령을 받고 일이 바빠지면서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저랑 동생, 할아버지를 챙기는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롤모델은 아저씨뿐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새로운 분이 나타났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독서 문화를 장려하는 곳이라서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요. 중학교와는 다르게 넓고 책 종류도 엄청 많은 도서관을 본 후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갈 정도로 푹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공짜로 읽을 수 있으니 독서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너무 좋은 곳이었죠. 매일 점심시간이면 밥을 빠르게 먹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사락사락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그 공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힐링 시간이었거든요. 집에서는 반지하에 방음도 잘 되지 않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저녁이면 동생이 장난치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보는 텔레비전의 높은 볼륨 때문에 고요하게 앉아서 집중을 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 30분 정도의 그 짧은 독서 타임이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과였죠. 2학년? 우리 학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는 친구는 잘 없는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누군가가 저에게 바나나 우유를 건네면서 조용히 말을 걸어 돌아보니 다른 반 수업을 들어가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있던 반에는 수업을 들어오신 적은 없고 그냥 오며 가며 복도에서 인사를 드렸던 게 전부라 얼굴과 성함만 아는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그동안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계셔서 저를 자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전 오후에 한 번씩 관리를 위해서 들리고 점심에는 가끔만 오셨는데 자신이 올 때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삼아 오는 학생들도 꽤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점심시간에 올 때마다 항상 있더라고. 담당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매일 온다고 하길래 대단하다 싶었지. 점심시간에 다들 낮잠 자거나 아니면 수다 떨고 놀기 바쁜데 이렇게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니 기특하다 싶어서 언제 한번 간식이라도 챙겨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 후로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작은 간식을 챙겨주거나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해주고는 했어요. 혹시나 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직접 사서 주기도 하셨고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독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어려운 형편을 아시게 된 이후에는 상금이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독서 감상문 대회나 글쓰기 공모전 등을 알아봐 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선배들이 공부를 하고 남았거나 혹은 사두고 쓰지 않는 문제집들을 주기도 하셨고요.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알아봐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요. 선생님도 일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쓰는 시간과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나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들 애들 때문에 바쁘고 남편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싶어도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맨날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딱히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 학생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도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라 항상 반짝이는 새 도서들이 서재로 쓰는 방 하나에 가득했었거든.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누렸던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 예전에 선생님 첫사랑이 있었거든. 특히 그 사람 덕분에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던 삶이 정말 크게 달라졌어. 그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갔던 선생님에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줬거든. 선생님이 되기로 했던 것도 그 사람 덕분이었어. 나는 그냥 책이 좋고 글이 좋아서 국문학과에 갔었는데 형편이나 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해야지 마음먹었거든.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먹었는데 교편을 잡고 나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그걸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교사는 되었어도
좋은 선생님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지 꿈꾸게 되었는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곁에서 보면서 항상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제 롤모델이라니까요. 제가 만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머, 정말? 앞에 두 분은 누군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드신데 어린 저희를 키우시겠다고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경찰 아저씨인데요. 중학생 때 동생이랑 집에 있다가 밖에서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와서 불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에 달려나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바로 경찰 아저씨였어요. 우연히 쉬는 날이라서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몸을 던져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무섭고 걱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달려가서 불을 끄시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집에 막 소화기도 가져다 주시고 1년에 몇 번씩 집으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문제집이나 도서 상품권 같은 것도 주시면서 공부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해요. 늘 제가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저에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항상 저를 친딸처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늘 감사한 분이고 언젠가는 저도 아저씨처럼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꾸게 만들어준 분이에요. 사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에 가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취업을 해서 할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아저씨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머, 그런 분이 계셨어? 우연히 지나가다 알게 된 아이들을 그렇게 챙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상냥하고 다정한 분이구나. 언젠가 선생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네. 정말요? 그리고 그분도 아직 결혼 안 하셨대요. 나이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던데. 그래? 들으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걸?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에게도 꼭 소개해주렴.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생겼어요.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곁에 힘이 되어주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2분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은 고3 가장 중요한 시기 제 담임 선생님이 되었어요. 새학기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제 담임이 되셨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지를 뻔했죠.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담임 선생님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저를 더욱 힘이 나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고3 수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했다고 하는데 저는 늘 제 꿈 같은 분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응원도 받은 덕분에 힘든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 사이 아저씨도 일이 많이 바빠져 예전만큼 연락을 자주 하거나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간간히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힘들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꾸준히 응원을 해주셨죠.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내 목표만 향해 가자는 마음으로 매일 공부를 했어요. 등록금이나 들어가는 돈 문제는 우선 대학 합격을 하고 나서 생각하자고 결심했죠. 그리고 1년간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 끝에 마침내 수능날이 되었어요. 수능날 아침,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쇠고기 뭇국과 밥, 그리고 아저씨가 보내준 목도리에 따뜻한 장갑을 끼고
선생님이 시험 전날 주셨던 사탕과 초콜릿을 가방에 챙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챙겨준 선물 덕분인지 시험장으로 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시험을 전부 만점이라도 받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험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수능이 시작되었어요. 불수능이라는 말처럼 생각보다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너무나 가슴 떨렸던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고 담임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상담해서 대학을 지원했어요. 왠지 느낌이 좋다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원한 대학을 전부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중 다행히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수능 시험 날에도 성적 발표일에도 울지 않았던 저였는데 마음 편히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식이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성인이라는 색다른 기분에 괜히 들뜨기도 하고 앞으로 진짜 꿈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설레임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또 오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라 더욱 특별했는데요. 아저씨에게 시간이 나면 졸업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 너무 축하해. 전액 장학금이라니 선생님으로서도 너의 친구로서도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학교도 같이 알아봐 주시고 장학금 전형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는 무슨.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우리 반 학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는걸. 제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제 수험 생활은 1년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선생님과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오랫동안 제 곁에서 아버지처럼 있어 주었던 경찰 아저씨였죠.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던 중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반가워하며 이쪽이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발견하고 방긋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가까워질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불났을 때 도와주셨다는 그 경찰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만...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아저씨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두 분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두 분을 보며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 말의 시작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두 방울씩 툭툭 떨어져 내렸어요. 맞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갑자기 두 분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때서야 두 분이 이전에 알던 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어서 옆에서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내 정신 좀 봐. 아주 당황스럽지.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 너에게 도움 줬던 경찰 아저씨가 선생님 첫살... 아니, 아는 사람일 줄 몰랐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 그러게 말이야. 학교에서 정말 좋은 국어 선생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일 줄이야. 이 세상 참 좁다. 혹시 두 분이 말씀하셨던 예전에 사랑했다는 사람이 서로... 묘한 분위기에 혹시나의 질문을 던졌더니 두 분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저씨는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두 분이 지나가듯 이야기한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람이 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 예전에 선생님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첫사랑이 있다고 했지? 바로 그 사람이야. 20대 초반에 만났다가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소식도 몰랐거든. 그런데 경찰이 됐었구나.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아는 멋진 사람 중 하나가 경찰이라서 뒤늦게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해서 경찰대학에 들어갔어. 그때도 돈 없고 배운 것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너희 부모님에게 보여드렸으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멋진 사람이 된다면 너에게 꼭 먼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전 살던 동네에서도 네 소식을 모른다고 하고 너 주변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수소문할 수도 없더라. 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사했어. 큰 집에 나 혼자 살기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너랑 만났던 것 말고는 좋은 추억도 별로 없었거든. 매번 너랑 다니던 동네를 볼 때마다 우리가 헤어졌던 가슴 아픈 순간들도 생각나서.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 학교 발령을 먼 곳으로 받기도 했고. 그냥 동네에 가면 네 생각이 많이 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강경하셨던 분들이 연세 드시니까 힘이 없어지시더라.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살 줄 알았으면 그때 좋다는 남자 데려왔을 때 시집 보낼 걸 후회도 하시더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잘 됐으면 어땠을까? 미안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보지도 못했네. 어떻게 오겠어. 부모 없는 고아에 우리 집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애라고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셨는데 소식을 알았다고 해도 오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나도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공장 딸이라는 이유로 직원인 너에게 그렇게 막대했으니.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작 옛날에 싫은 소리 좀 들었던 걸로 안 가볼 수는 없지. 부모님보다 힘들어할 너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괜찮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으로 너희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셨을지 알 것 같아. 그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장래 희망이나 꿈도 없었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너와는 너무 달랐지. 왜 나를 반대하셨는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해할 수 있더라. 특히 딸 같은 이 친구 만난 후로는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내 친자식도 아닌데도 늘 이렇게 걱정되고 앞으로 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너처럼 예쁜 딸을 가진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면 경찰이 되어서 그런가? 예전과 다르게 제법 사람 마음 울리는 소리를 한다 너.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완전히 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누가 봐도 아직 예전의 마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우연히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린 저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아주 많이 그리워했던 것을 마침내 만나게 된 그 마음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동생과 화장실에 다녀온 할아버지가 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두 사람이기에 다시 마주한 이후로 잠깐 멈춰있던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두 분의 마음은 헤어졌던 그날에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사랑이 가득 담겨있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죠. 장거리이기는 했지만 서로 사랑을 키워가면서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결혼까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학교 때문에 동네를 떠나는 바람에 가끔 메시지랑 전화통화로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예쁘게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없는 동안 할아버지랑 제 동생도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이전보다 우리 동네에 올 일이 더 많아지면서 자주 가게랑 집에 들러서 챙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늘 아저씨랑 선생님이 제 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두 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해요.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정말 고마웠던 두 분이 제 덕분에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니 아주 훌륭한 사랑의 큐피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아저씨가 결혼할 때 축의금까지 두둑하게 낸다면 그동안 두 분에게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두 분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부지런히 꿈을 이루어서 그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던 분들에게 더 크게 보답할 기회가 빨리 오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